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 지금 시행 6일째인데 아직 거리두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면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이미 그 감염돼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이제 뭐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복기에 들어가 있던 한 1, 2주간은 기존에 확진됐었던 감염됐던 사람들이 이제 진단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감염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이제 막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것들이 나타나는 그 시작되고도 1, 2주 정도는 확진자 수가 늘 수 있지만 정말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1, 2주 때는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혹시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작동을 정말 잘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문제가 확진자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감염을 유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뭐 걸린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어도 실제로는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유행이 이제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게 되면 유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얼만큼 작동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는데 지금 이제 4단계를 통해서 이제 그게 좀 한 명이 한 명 이상 감염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좀 통제를 해야 이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신데 지금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으로 이동도 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래서 당국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이제 5인 이상 금지를 하는지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모임 금지 인원을 이제 또 줄이면은 확산 차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단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단계라는 건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역학적 연결고리를 끊어서 전파를 안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효과가 1, 2주 뒤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건 좀 힘들다 해서 이제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좀 방역이 완화된 곳에 가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 동네를 중심으로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간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수도권의 그런 약한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생존하면서 다시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유행이 통제가 되기 어렵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나 수도권에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 발맞춰가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4단계라고 그러면 그 3단계에 준한 그런 정도의 그런 대비들이 풍선 효과가 잘 생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뭐 전철이 닿는 지역이든지 광역시권이든지 아니면 여행지 뭐 제주나 강원 영동 같이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좀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9시 뭐 그러니까 6시 이후에 4명 정도까지 이제 뭐 그 4명 정도까지 이제 사적 모임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거는 결국 3단계에 준한 부분들을 이제 비수도권에 적용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더 이제 풍선 효과가 많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역에는 보다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해야지만
이 4단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으로의 어떤 재유입 차단 그리고 풍선 효과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확산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지난 3일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도심 집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당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집회에서 8,000명 정도 모인 걸로 추산이 되는데 확산 우려 얼마나 클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결국은 그 안에 이제 무증상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인구가 1,000만인데 하루에 500명 이상씩 매일같이 그렇죠.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따져도 2만 명당 1명인데 보통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열흘 정도까지 외부로 배출을 합니다. 예. 그 진단했을 때 열흘 정도 이상은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 시민 가운데 1,000명, 2,000명 중에 1명은 무증상 감염자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회 가운데서 이제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다 그러면 그 여파가 클 것이고요. 한두 명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빨리 그 전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역학적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무증상 감염 때문에 어떤 증상이 없는 시민들도 이제 선제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이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죠.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61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68명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 총 200명에 대한 PCR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확진자가 앞으로 더 폭증할 우려가 높아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에 같이 계셨던 모든 장병들은 거의 다 감염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에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일본의 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같은 경우는 예. 거기 빨리 이제 사람들 하선시키지 않고 거기 두고 있다가 거의 전체가 다 감염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배라는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좁은 공간에서 이제 산밀의 환경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같은 동선에서 계속 그런 모든 공간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접촉 감염에 의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됐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음성이 나온 사람들도 장병들도 아마 이제 좀 잠복기가 지나가면 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장병들은 모두 다 지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 교대를 하는 인원이 간다라고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 네. 실제 그 바이러스라는 게 딱딱한 그런 환경 위에서 노출이 되면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배 같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그 공간에서는 공조 시스템 이런 데 내부까지도 바이러스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뒤에 온 사람들도 또 감염돼서 또 전체가 다 감염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만큼 지금의 그 문무대항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물론 손에 닿는 곳 소독도 소독이지만 그렇지 예. 않은 곳에도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만큼의 그 휴식기를 가지고 거기에 장병을 다시 투입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또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함정이기 때문에 산밀이 굉장히 높은 어떤 공간이라서 대부분 감염이 됐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분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바이러스가 딱딱한 공간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교환을 할 때 어떤 소독을 잘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어떤 함정대에서 생활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문무대항암에는 일단 거기에 계신 장병분들 다 모셔오고 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불가피하게 소독이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지금 기존에 있던 장병들과 지금의 소독이나 이런
배를 보수하러 가시는 분들과 또 새롭게 오실 분들이 가능한 한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 전체를 소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배관이나 이런저런 그 공조 시스템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 생존이 일주일 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독하시는 분들 자체도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가능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다 사멸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 다시 그 배가 작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정이라는 어떤 그 공조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네, 장병들의 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돌파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한 병원에서도 있었고요. 유승민 IOC 위원이 지금 도쿄에 입성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례 이제 접종을 받고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특히 지금 4차 대유행,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까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혼선을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예. 예방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면 나는 감염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건 언제부터 작동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면역 체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특히나 전파력이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한테도 코나 그 인두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몸 안에 생긴 항체나 이런 세포 면역들이 그걸 갖다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제거를 하는데 결국 들어온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근데 예. 바이러스 그 백신의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그 바이러스랑 싸움에서 이겨서 아무 일이 없어 끝나는 거고. 근데 그 우리 몸에 생겨 있던 항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가 않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100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10 정도라도 생존을 해갖고 예. 그게 나한테 증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검사라도 인지 안 될 정도로까지 이제 되면은 음성이 나오는 거고 네. 검사에서 인지가 되는 경우를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잠깐이라도 오염이라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델타 변이든 어떤 변이든 지금까지 시판된 백신들은 2차까지 맞췄을 때 중증화가 되는 건 확실하게 막는 거는 확실하지만 예. 그 내부적으로 경증 감염이든 아니면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까지는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잠깐 머무르는 동안 검사를 하면 사실 음성 나왔던 사람이 양성으로 돌파 감염처럼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바이러스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일부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서서 돌파 감염 일어나면 증상은 경미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가 이제 적게 나왔다는 건데 돌파 감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염은 되는데 이 감염이 그러니까 100만큼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의 기존 면역 체계랑 백신에 접종한 항체들이 싸워가지고 100만큼 들어왔는데 2, 3일 안에 100을 다 제거를 하면 난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2, 3일 동안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100이 들어왔는데 90까지는 제거했는데 10만큼의 바이러스가 남았다 그러면 천천히지만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감염력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100만큼 들어왔을 때만큼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예. 10밖에 결국 남질 않았으니까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백신 접종 후에 본인은 확실하게 안전해지지만 예. 백신 접종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확률은 낮지만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예. 미국 같이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나라들도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인데 뭐 56%까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근데 1,000명을 넘었습니다. 뭐 절반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델타 변이의 어떤 백신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델타 변이가 백신을 뭐 100% 회피할 수 있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개발된 백신들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상당히 여러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1차, 2차까지 맞췄을 때 1차만 접종했을 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2차까지 접종을 해도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에서 80% 정도까지는 이제 접종 이후에 이제 100이 들어왔는데 100을 다 막아갖고 걸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그런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근데 변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항체의 그런 바이러스 대응 효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보다 오래 더 생존하거나 감염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많아지는 건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정부에서 이제 백신 완료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형식의 어떤 그런 사회 활동을 좀 제약을 풀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런 이제 돌파 감염이 생각보다 델타 감염이 그 유행하는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근거들을 충분히 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향후에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백신을 맞아야 돌파 감염이 있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고 또 최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내일부터 고3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됩니다. 청소년이 국내에서 접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특히 남학생들이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을 조심히 하고 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결국은 이제 mRNA 백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에 네. 보통 이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 아주 젊은 남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통 2차 접종 이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라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인구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네. 보통은 백신 접종 한 2, 3일 이내, 뭐 수일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주된 증상 자체가 뭐 가슴 통증이 주증상입니다. 특히 그 호흡에 따라서 이제 통증 양상이 변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 네.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빨리 뛰는 그런 느낌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이제 초기 증상인데요. 다행히도 대부분 지금까지는 알려지기는 이 심근염이나 심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제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거나 입원한 경우도 보통 3, 4일 이내에 다 퇴원하는 걸로 이제 지금 그 서구권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또 우리나라의 또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접종 이후에 수일 내에 가슴 쪽에 불편감이 있거나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그러면 좀 그런 전문의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